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라는 아주 멋진 문구로 유명한 우리나라 최대 서점 교보문고에서 만약 책을 훔치다가 거기서 서점 직원에게 딱 걸리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는가 싶을 정도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교보생명과 교보문고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보문고에 대한 삼성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 외에 밖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교보문고의 어쩌면 조금 이상하게도 보이는 여러 특이한 점들에 대해 좀 알아볼까 합니다. 아마 직접 가보신 분들 또는 운전하며 그 옆을 지나가며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서울의 심장과도 같은 그 광화문 지역 한가운데에는 교보생명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게 도로명 주소와 집원 주소가 같은 곳으로,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지하에는 단일층으로는 무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이 교보문고 광화문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말도 안 되게 큽니다. 그 광화문점이 오픈한 게 1981년인데 처음에 이거 만들려고 지하 공사할 때 주변 업계 사람들은 모두 다 아마도 저기에는 초대형 지하 상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금 코엑스 같은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짓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추측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 당시 그곳은 지금의 강남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었던 대한민국 전체에서 거의 가장 비싼 땅이었고, 게다가 유동인구도 거의 가장 많았던 곳이기까지 해서 그런 비싼 땅에다가는 그냥 돈 쓸어 담을 수 있는 거대한 복합 쇼핑몰을 짓는 것이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서울 한복판 그 비싼 금싸라기 땅, 또 그 큰 공간에 새로 오픈하며 등장한 그 주인공은 무려 서점이었습니다. 당시까지는 우리나라에 대형 서점이 없어 마치 작은 가게들처럼 지역마다 작은 소형 서점들만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엄청나게 큰, 즉 앞서도 말했듯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이 서울 한복판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주 특수했던 그 아마존의 예를 제외하고 이 서점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고 별로 돈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또 대부분 출판사 하시는 사장님들도 그렇지만 그걸 꼭 큰 돈을 벌려는 욕심보다는 본인 자체가 책을 좋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보생명을 세운 초대 회장 신용호 회장의 경우 역시 이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낸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 그러니까 사업가의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 무려 사심을 채운 것, 즉 돈과는 별개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교보문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교보문고는 1981년 개점을 한 이후 이윤이 난 경우에도 그 영업이익률이 1%를 넘었던 경우가 매우 드물었고, 그나마 최근에 와서는 종이책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 아예 적자로 떨어져 바로 작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8억 원이었을 정도로 여긴 회사가 돈을 버는 곳이 아닌 오히려 회사가 돈을 쓰며 운영하고 있는 곳에 가깝습니다. 대신 교보문고에게는 교보생명이라는 돈 엄청 잘 버는 든든한 큰형님이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없는데, 실제로 2021년에도 교보문고의 적자가 심각해지자 교보생명에서 교보문고로 증자 형식으로 돈을 지원해 준 적도 있을 정도로 이 교보는 보험 사업에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당시 교보의 모든 임원들이 그렇게 말렸지만 결국 만들고야만 교보문고 광화문점 오픈식 때 삼성 이병철 회장이 직접 방문해 축하를 한 장면이 있는데, 일단 그 둘 사이가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긴 했지만 서로 철학이 비슷해 매우 가깝고 좋은 친구 사이였고, 무엇보다 이병철 회장 또한 자신 역시 언젠가 기회가 되고 나면 한국에 커다란 서점을 내고 싶어 했는데 그 꿈을 신용호 회장이 그리고 대신 먼저 이루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병철 회장 역시 삼성이 나중에 종로 타워를 지을 때 그 지하에 서점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때 삼성은 이미 너무 큰 대기업이 되어버려서 나라에서 중소기업 업종 보호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신용호 회장과 이병철 회장은 평소에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그들이 일본에 갔을 때마다 그곳에 있는 대형 서점에 사람들이 북적이며 다들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나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점을 가득 채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나라의 미래이자 경쟁력이었기 때문에 그 둘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도 반드시 한국에도 이런 대형 서점을 열기로 다짐했고, 교보 신용호 회장이 먼저 그 꿈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궁금하겠지만 저는 주말이나 아니면 휴일 같은 때가 되면 종종 교보문고를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에 청소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딱히 더 할 것도 없고 또 나를 찾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거의 습관처럼 그게 광화문이든 강남점이든 그날 기분에 따라 발 닿는 곳으로 혼자 놀러 갑니다. 특히 광화문점은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그 엄청난 크기도 놀랍지만 사람들 다니는 통로도 뭐가 막 마차 같은 게 지나다녀도 될 정도로 엄청 여유롭고 넓습니다. 그리고 서점 내 공간 여기저기가 막 편의점처럼 최대한 많은 물건을 진열하기 위해 빽빽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백화점 명품층처럼 띄엄띄엄 넓고 여유롭게 되어 있어 그냥 그 사이를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곳이 무슨 물건 파는 곳이 아닌 마치 박물관이나 휴양지 또는 수목원 같은 어디 좋은 곳 산책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교보문고 서점의 공기 중에는 센트 오브 페이지라는 이름을 가진 전문 조향사가 교보문고만을 위해 특별히 만든 피톤치드와 오렌지 향이 살짝 나는 아주 편하고 기분 좋은 특별한 향기가 은은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머무는 내내 묘하게 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은 의자들과 벤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사람들 앉아서 편하게 책 읽으라고 해놓은 것인데 광화문 본점에만 그런 의자가 무려 3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또 서점 중앙에 있는 광화문점의 시그니처나 마찬가지인 그 5만 년 된 뉴질랜드산 대형 카우리 나무 테이블의 경우 양쪽으로 100개나 되는 좌석이 있는데 대신 그곳은 거의 주말 코스트코 양재점 주차장 수준으로 경쟁이 치열해서 자리가 나는 것을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100개의 자리 모두 항상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는 뜻이고 거기 말고도 서점 곳곳을 둘러보면 거의 모든 자리마다 책 읽는 사람들이 앉아 책을 읽고 있으며 또 책 진열장의 바로 앞 바닥들에도 보면 그곳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서 벤치에서 또는 바닥에 앉아 몇 시간이고 책을 읽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건 사실 영업방해 즉 사지도 않을 책인데 페이지를 넘기면서 읽기 때문에 책을 손상시키거나 흠집을 낼 수도 있는 일인데도 직원들 중 그 누구도 그들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테이블에 앉아 아예 노트를 가져와 열심히 책을 베끼는 사람들까지 있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페이지를 넘겨가며 촬영을 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신용호 회장이 이 교보문고를 처음 세울 때 남긴 5대 영업 원칙 때문입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초등학생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쓰고 오랫동안 책을 읽는 것이나 심지어 책 내용을 베끼는 것 역시 말리지 말 것이며 그리고 설령 책을 훔치다가 잡히더라도 절대로 도둑 취급하거나 망신 주지 말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 좋은 말로 타이를 하는 바로 그 지침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동네 도서관 수준으로 그냥 와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읽고 싶은 만큼 읽다가 가는 경우도 흔하고 돈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노트를 가져와 참고서 내용을 열심히 베껴가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서점은 여기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게 바로 책을 훔치다 걸렸을 때인데 일단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입구에 그 삑삑 소리 나는 기계가 타 있기 때문에 카운터에서 결제하면서 그 마그네틱 그거 지우지 않고 나가면 소리가 나서 이제는 별로 책을 훔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단 어린 친구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의 경우 종종 책을 훔치다 걸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때 교보문고에서 하는 대응이 정말 독특합니다. 일단 원래 지침대로 상냥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다가가 범인을 체포한 후 서점 뒤쪽에 준비되어 있다는 진실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반성문을 쓰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도 그 반성문을 쓰기 싫을 수도 있을 텐데 대신 그걸 안 쓰면 그 다음 스텝은 진짜 지옥의 문이 열리는 바로 부모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얌전히 반성문을 쓰고 폴더 인사 사과를 한 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 같은 아저씨가 걸려도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범인들은 모두 교보문고의 운영 원칙에 따라 그리고 또 그 도둑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둑들 가운데 가장 낭만 있는 무려 책 도둑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습범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또는 경찰을 부르지 않고 좋은 말로 타이르는 되게 훈방조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꼭 만들어보고 싶었던 영상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기업 이야기가 셋 있었는데 이전에 만든 유한양행과 매일유업의 그 나머지 한 개가 바로 이 교보문고였습니다.
그 이유야 앞서도 충분히 소개했듯 국민들의 마음과 지식을 살찌우기 위해 서울의 가장 금싸라기 땅에 그 엄청난 수익도 포기하며 대형 복합 쇼핑센터가 아닌 서점을 만들고 또 그 서점 안에서도 돈이 부족한 이들까지도 마음 편하게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그런 정말 멋진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 또 다른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다간 신용호 회장은 1917년 태어나셨는데 6 형제 중 5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주 특이한 이력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인 신예범이 독립운동으로 7년이나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셨고, 또 그의 다른 형제들 모두 또한 3.1운동 등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다들 옥고를 치르거나 생을 달리하신 거의 완전체 독립운동가 집안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가족 전체가 독립운동을 한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데, 그들은 돈이 생기면 거의 전부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또 독립운동 이력 때문에 이렇다 할 경제활동도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은 항상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호 회장의 경우 성인이 된 이후 중국으로 넘어가 쌀 장사를 하며 기적적으로 큰 돈을 벌게 되자 또 그 돈으로 꾸준히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을 지원했고, 이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처럼 나라의 소중한 지식 창고와도 같은 거대한 서점을 만드는 것으로 나라를 위하는 그 철학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보문고는 지난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었을 때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건물을 9명의 독립운동가들의 초상으로 감싸며 기념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게다가 지난 2003년 타계한 신용호 회장은 장남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무려 자기 재산의 60%를 모두 상속세로 깔끔하게 납부한 사람인데, 당시 그게 약 1830억 원으로 최근까지 그건 우리나라에서 납부된 상속세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짧게 전하자면, 얼마 전 진행했던 어쩌면 우리나라 최고의 작품인 박경리 작가의 토지 세트의 할인 행사가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조기에 끝나버려 혹시 그걸 추가로 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행사는 그때 모두 마감이 되었고, 대신 그 할인율이 저희 행사 때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와디즈라는 곳에서 또 다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뭐 갑자기 삶이 기적처럼 확 바뀌거나 또는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크게 성공하는 그런 일이 꼭 일어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신 이 세상에서 성공한 거의 모든 사람들, 거의 예외 없이 다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 어떤 진실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지난 수천 년 동안이나 그랬고, 지금 이 스마트폰과 AI가 난무하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그 가치가 여전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요즘같이 휘발성 강한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야말로 오히려 종이책이 주는 그 진득한 깊이의 가치와 유용함이 이전에 비해 더욱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눈 내리는 멋진 광화문으로 아이들이나 연인과 함께 손잡고 방문해서 굳이 거기서 책을 사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책 냄새 맡으며 마치 산책하듯 한 두어 시간 그 책숲 사이를 거닐어 보는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여기저기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구경해 보는 것도, 곧 다가올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현명해지고 강한 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치 나를 위한 선물 같은 아주 낭만적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